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요.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알파인 스키 최연소 국가대표였던 강영서 선수는 이럴 때 필요한 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국내 훈련도 어렵고 주목받는 종목도 아닌데다가 무릎 부상으로 큰 수술까지 하면서 흔들린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스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서 두려워도 용기 있게 나아가 알파인 스키 국내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의 부담을 내려놓고 스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서 선수가 말하는 용기란 무엇일까요? 강영서 선수 지금 만나봅니다. 강영서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시합 다녀오셨다고요? 네, 일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어떤 대회였어요? 성적 여쭤봐도 돼요? 성적이요? 네. 성적은 그냥 작은 대회였는데요. 그냥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제 대회를 이제 스키 대회 중에서는 피스 대회라고 하는데, 네네. 그 이제 일본에서 열린 이제 그 피스 대회에서 4위, 5위 정도 하고 이제 국가대표에 다시 선발될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아직 그 실력을 갖고 계신 건데 사실 작년에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하셨어요. 네. 지금 활동은 하고 계시죠. 부산광역시 체육회 소속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대를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직 자격이 되는데, 뛸 능력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23년 3월에 겨울 시즌이 끝났는데요. 이제 제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고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한번 하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왼쪽 똑같은 그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릎 수술을 2번을 하고 나니까 제가 올림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스키 선수였는데 네. 이 무릎으로 더 이상 도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1년 정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지내보니 더 이상 이 무릎으로는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23년 3월에 겨울 시즌을 마치면서 그 다음 연도 국가대표 선발 소집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스키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네, 스키 선수 저희 이제 부산팀 소속으로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이제 아까 그러셨어요. 방송 전에. 나 이제 즐겁게 타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국가대표일 때는 아무래도 큰 무대에 도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이상으로 계속 부딪혀야 되고 네. 근데 또 부상으로 두려움도 있고 좀 그런 부담들이 제가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재밌게 이제 타고 싶어서 선수 생활은 지속하되 이제 국가대표 자리에서는 조금 네.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미련 남지 않던가요? 시원하기만 한가요? 미련이요? 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수술을 한 게 저한테는 좀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른쪽 왼쪽 다 한 거잖아요. 네네. 예.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미련 없이 올림픽에 대한 꿈에 대한 도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어서 두 번째 수술이 오히려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네.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그 고충을 저는 퇴행성입니다만. 예. 그동안에 스키를 탔던 20여 년의 시간들, 경험들을 책에 담아서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목이? 나까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제목을 사실 정해놓고 책을 쓰진 않았는데요. 책을 쓰다 보니 내용에 가장 어울리는 책 제목이 나까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쓰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소목차들이 있잖아요. 그 네. 목차 중에 나까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라는 목차가 있는데 이제 그 목차의 내용이 이 책을 좀 써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게 해준 목차이기도 했고 네. 또 내 책 내용이랑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목차를 제목으로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운동선수잖아요. 그렇죠.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전업 작가님들이랑은 전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글은 거의 매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저녁마다 항상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운동 일지를 적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내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일기도 되게 오랫동안 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이 글 쓰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운동일지, 일기 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스키가 아무래도 산 깊은 곳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괜찮지만 그래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타지로 갔을 때 친구들은 여행 다니는 것처럼 이제 외국 다녀서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산 시골 동네에 들어가서 예. 이제 오후 한 4, 5시면 모든 불이 꺼지는 그런 곳에서 제가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이랑도 떨어져 있고 물론 팀 동료와 코치 스텝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 먼 타지에서 혼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좀 그 글을 쓰는 시간이 제가 자체적으로 좀 친구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글을 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좀 힘들었던 거를 일기장에 많이 쏟아내고 그걸 보면서 좀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좀 잘 버티게 해준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대회 때문에 외국 많이 나가서 좋겠다 생각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키 대회가 펼쳐지는 곳은 저 산골이나 다 이런 데겠어요, 진짜. 그렇죠. 뭐 문화시설도 별로 많지도 않고. 없죠. 물론 이제 공항에서 예. 이동하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도착하면 뭐 항상 산과 눈과 이제 그 동물들이 돌아다니죠. 글을 써서 그런지 20대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이 성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글 쓰고 스키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특기를 빈칸으로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지를 받거나 하면 예. 꼭 취미나 특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운동과 스키가 취미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이 된 경우라 지금 취미가 사라졌는데 쓸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취미인가 뭘까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특기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뭐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그것도 스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스키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취미나 특기 하나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하나만 잘하면 됐지 뭘 2가지, 3가지를 바라는 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그냥 나한테는 정말 스키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예. 순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책의 그 부제가 네. 두려워도 그냥 용기더라고요. 네네. 두려운 순간이 많았나 봐요. 매일 스키 탈 때마다 무서웠죠. 언제가 두려운 거예요? 다칠까 봐? 이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한없이 즐겁기만 했는데요. 이제 선수로 접어들면서 정말 하고 싶고 간절한 어떤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두려움이 그때부터 저한테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딱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라는 게 딱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용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 두려움, 용기 이런 말들이 좀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내가 붙들고 가는 그런 단어가 네. 있다면? 제가 붙들고 가는 단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단어는 그냥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요즘 요 근래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진짜 남다르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슬럼프도 겪고 어떤 트라우마도 겪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스키가 너무 좋고 스키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근데 제가 잘 보내지 못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잘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책을 쓰면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아 정말 꿈이 있다면 그냥 하는 수밖에 없구나. 네. 내가 그냥 그렇게 버텼구나를 한 번 더 깨달았죠. 그냥이 아무렇게나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네. 예. 뭐 산 타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산이 있으니까 그냥 간다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스키 얘기 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 알파인 스키 올림픽 국가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국가대표. 이 알파인 스키 하면은 우리가 그냥 타는 그 스키가 알파인 스키죠. 네, 저희 그 일반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스키를 접하시는 그 스키의 정식 명칭이 알파인 스키고요. 네. 이제 그 종목의 특징이라고 하면 깃발이라고만을 알고 계시는데 그 네. 기문을 이제 통과하면서 내려오는 종목이 알파인 스키입니다. 막 지그재그로 슉슉 네, 맞습니다. 내려오잖아요. 네. 저도 한 30년 전에 좀 탔어요. 잘 못 탔지만. 예. 그 알파인 스키도 종목이 여러 가지죠. 네. 알파인 스키가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는 건 총 6가지고요. 네네. 세부 종목으로 알파인 스키에서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 그리고 회전과 활강을 한 번씩 해서 합산을 하는 복합 종목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서 하는 혼성단체죠. 이게 팀 이벤트라고 하죠. 그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막 이렇게 걷듯이 가는 거 그거는 크로스컨트리. 네, 맞습니다. 이 알파인 스키는 이제 빨리 가는 거죠. 네, 빨리. 맞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디에 좀 강점이 있습니까? 한국 선수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네네. 아무래도 체구가 작다 보니까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는 체구가 작다 보니까 저희 알파인 스키 종목 중에서는 회전, 대회전 종목에 조금 더 유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 그대로 회전, 대회전이라고 하는 종목이 기문과 기문 사이에 거리가 점점 넓어질수록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이렇게 되는 회전이 거거든요. 커진다는 그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는 이제 스피드 종목, 그러니까 스피드가 많이 나는 슈퍼대회전이나 활강 같은 종목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회전, 대회전 종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또 아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유리해서 회전, 대회전 종목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강영서 선수도 회전 종목. 네, 회전, 대회전 둘 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회전을 더 좋아하고 회전을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알파인 스키의 매력이 뭔가요? 알파인 스키의 매력이라고 하면 네네. 이 얘기는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해도 항상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대자연 속에서 그 빠르게 스피드를 즐기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짜릿함? 그거는 정말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치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속도를 항상 스키를 타면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 운전을 조금 안전운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속도에 좀 둔감해가지고. 예. 네,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 하얀 설원을 네. 그 눈 밑에 또 이렇게 그 눈 소리 있잖아요. 눈 소리하고 싹싹 지나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리프트를 딱 타고 올라갔을 때
하늘도 파랗고 해도 쨍쨍한데 산이 또 너무 예쁘거든요. 그 나무 예. 위에 눈이 쌓여 있으면 또 너무 더 예쁘고 그런 걸 이제 만끽하면서 올라가서 밑에 또 보이는 풍경들은 또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 네, 밑에 네. 건물이나 어떤 이런 불빛들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어떤 제약 없이 그냥 싱싱 달리면서 그 눈을 느끼면서 네.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과 또 리프트에서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분위기들 그게 너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시려가지고 그 리프트 타러 기다릴 때 너무 힘들었던 그 생각이.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스키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스키장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스키가 이제 뭐 선수들이 하기에는 뭐 열악한 종목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스포츠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죠. 겨울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가 스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생각만큼 안 나오는지.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좀 큰 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뭐 옛날에는 그래도 한 5년 전만 해도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네. 3월 중순 말 정도까지 총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는 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온난화 때문에 10월, 12월이 넘어가야 탈 수 있고 또 점점 3월에도 탈 수 있는 예. 네, 이렇게 줄어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 오픈하는 건 그때이지만 눈이 또 쌓이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많아봐야 한 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딱 한철밖에 안 되니까 네네, 네. 그게 아주 제약 조건이네요. 네. 20여 년 동안 이 알파인 스키 선수 활동을 했는데 근데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네. 원래 부산은 눈 내리면은 저 옛날에 얘기 듣기로는 택시 기사님들이 그냥 다 들어가신다고. 아, 그쵸. 저도 예. 사실 저는 겨울마다 항상 부산에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겨울이 어떤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합숙에 들어가고 부산에 있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뭐 12월이나 이제 뭐라고 할까 방학하기 전이죠. 방학하기 전에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눈이 내린다. 점심시간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5교시를 안 했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진짜 부산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고 희귀한 상황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 스키랑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너무 책에는 가족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아버지께서 특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도 스키를 배우시게 되고 오빠도 타고 저도 타고 이렇게 돼서 스키장을 거의 매주 다녔어요. 겨울이 되면. 그러면 겨울이면 뭐 부산에서 스키 타러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부산에서 가장 가깝고 큰 스키 리조트가 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긴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겨울이면 거의 매주 이제 스키장에 무주 리조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처음 스키를 탔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제 제가 97년 7월생인데 99년 12월에 처음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생후 29개월 차인가요? 36개월이 안 됐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스키를 탈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식 스키를 타기에는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네. 이제 장난감 플라스틱 스키를 아버지께서 스키장에 데려가서 신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눈밭에서 제가 그 스키를 신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한 10m, 15m 쭈르륵 내려오면 픽 쓰러지고, 근데 걸어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픽 쓰러지고, 그게 아버지가 너무 귀엽고 좋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 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고 좋았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플라스틱 스키를 신고 그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지 않았나. 넘어지고 그러면 무섭다고 안 탄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조기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한가 봐요. 근데 또 조기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좋아하는 걸 일찍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취미로 계속 탈 수도 있었는데 네. 스키 선수가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스키 선수로 활동한다는 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스키 불모지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싫어하지 않을 만큼 너무 또 그렇게 넘어지고 걸어 올라갈 만큼 걸어 올라가서 내려가고 픽 쓰러지고 하는 게 싫지 않을 만큼 스키를 너무 좋아했는데 매주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 이제 리조트에서 저희가 사는 지역인 부산 대회가 지역 대회가 열렸는데 재미로 한번 아버지께서 내보내 보신 거죠. 네. 근데 저도 싫어하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때 성적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뛰었는데 이제 3, 4학년부 1등을 해가지고 물론 소수만 출전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취미로 겨울에만 하는 스포츠이고 또 하니까 어렸을 네. 때 이제 배워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 한번 이제 훈련을 보내볼까? 그래도 선수로서 이렇게 훈련을 해놓으면 평생 좋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게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또 들어가서 코치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무주 스키 레이싱 팀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근데 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동계 체육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4개를 따게 됐거든요. 우리 강영수 선수 스키 신동이 맞았네요. 처음 나간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딴 거잖아요. 그게 2010년? 2010년 2월이죠. 2010년.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뭐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았겠는데요? 그때 이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의미가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4개를 따고 나니까 저야 그냥 잘해서 좋았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부산에서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처음이고 네, 4개 4관왕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4관왕을 하게 되니까 부산에서도 이제 계속 시켜봐라. 선수로서 어떤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권유도 있으셨고 저도 사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니까 스키장에서는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장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런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이게 2010년도에 동계체육대회 금메달 따셨는데 그 2010년이 네. 김연아 선수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네네네. 피겨 부문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이제 동계올림픽 금메달 갈 거야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주목을 받고 내가 진짜 스키 선수로서 어떤 재능이 있나? 스키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 정말 가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이 생각하기는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은연중에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TV로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워낙 김연아 선수가 너무 대단한 선수고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선수를 보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은연중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만 16살에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네. 최연소였죠. 그때 소치 올림픽에 나간 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죠. 알파인 스키 종목 최초 최연소. 네. 우리 소치 올림픽 그 얘기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네. 저 선수들이 네. 시합 딱 출전하기 직전에 네. 요즘 선수들은 뭐 이렇게 귀에다 꽂고 많이 뭘 듣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강영수 선수도 혹시 음악 같은 거 듣습니까? 저 음악 너무 좋아하고 많이 듣죠. 저희가 회전을 탈 때는 대회전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회전보다 회전을 탈 때는 조금 더 빠른 템포. EDM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액티브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음악 종류를 많이 듣죠.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노래 선물 하나 준비하려고요. 어떤 노래 준비할까요? 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제가 처음
성취를 해보고 또 그 성취에 대해서 어떤 또 실패를 해보고 그 순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G.O.D님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네. 그 노래 가사 한번 꼭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G.O.D의 촛불 하나 띄우면서 오늘 강영서 선수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강영서 선수였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끈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갯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경력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